네,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야3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가 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참석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후 전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촛불 집회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상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있었던 이 긴급 현안 질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이야기부터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 먼저 해주시죠. 우선 제일 이제 첫 스타트로 어제 같은 긴급 현안 질문을 해서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호 씨가 6개 만든 대포폰 중에 하나를 건네받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즉시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정윤회 씨하고 록히드 마운틴사가 이 지금 그 린데김하고 만났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우리 그 무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서 연루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안민석도 이야기했고요. 또 개성공단 폐쇄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고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이 미래와 K재단의 모금운동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부 다 제시를 했는데 의혹을 전부 다 제시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근거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대규모 집회를 상당히 의식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 보면은 면책 특권을 상당히 악용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근거도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곧 물러나는 황교안 지금 총리를 데리고 와서 질문을 했는데 황교안 총리나 지금 다른 그 강요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모른다, 아니다, 알고 있지 않다. 그 외에는 답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충분히 알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야당이 긴급 현안 질문에 과연 이 지금 최순실 씨 사건 관련된 것만 긴급 현안 질문이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상당히 영향이 우리 국가에도 미칠 수 있거든요.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안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질문이 편중됐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그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한 오늘 집회를 염두에 준 가급적이면 의혹을 증폭시키는 수준에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보자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정황들이 밝혀지는 과정도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여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의 지도부들이 아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사실은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총리한테 질의하고 싶은 의원들도 있었을 건데 그것이 차단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빠진 것은 현재 어제 박영선 의원 말씀 중에서는 지금 이영렬 우리 본부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최진실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결국은 우수석 라인인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홍기택 부인의 문제라든지 또 우수석의 장모 문제라든지 인사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한 부분은 청와대가 어제 상당히 많은 부분 더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오늘 이제 큰 집회를 앞두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혹만 정폭되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어떤 대정부 질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또 좀 아쉬움이 남는 게요. 아까 이제 얘기 중에 뭐냐면은 통합진보당 해산도 최순실이가 지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이거는 황교안 총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했다.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국회에서 할 얘기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국정원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뭐 모금운동에 개입했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취임사 때 국내 정치에는 개입 안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저 박영선 의원이 이걸 익명의 제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된다고. 괜히 애꿎은 그 국정원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또 그 의혹에 또 휩싸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국정원 지금 개입 논란에서 얼마나 국정이 파탄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거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다시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난 이제 그 김기춘 그 실장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나와서 발언했을 때도 사실은 명백한 해명을 못했어요. 네. 본인이 직접 뵙지도 못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7시간 동안에 보고는 15차례 말하자면 문서나 팩스 전화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혹이 정부 주사를 맞았느니 뭐 누군가를 비선 실세를 만났느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청와대 안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뭐 한교안 총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다는 정도로 자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은 말하자면 경호법 위반이죠. 현재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가를 법적으로 밝혀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쟁론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해명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저도 하나의 뭐 의혹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일체 공식적인 어떤 전화나 접촉을 꺼려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이라는 돌발 변수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내적으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총리를 놓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진짜 이 오늘 촛불 시위도 전국 분수령이지만은 사실 이 지금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분 한 분, 보이는 분 두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 분은 곧 물러날 황교안 지금 총리가 있고 또 총리 지명자가 김경준 예. 저 총리 지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야 합의에서 물론 뭐 야당이 나중에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국 내각 총리가 누군가가 지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하나의 큰 핵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촛불 시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촛불 시위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차기 그럼 거국 내각 총리가 누구가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야당은 이미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해법이 있다면은 대통령께서 그 한 2, 3민으로 압축을 해서 후보를 압축해서 이것을 야당에 가서 내놓고 먼저 공개를 야당에다 내놓고 거기서 한 사람 골라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자. 왜냐하면은 지난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할 적에 그 과정에 대해서 야당이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당을 무시할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 압축한 한 2, 3인 그 후보를 오히려 야당에다 제시해서 그 중에 하나 그 골라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국 해법을 돌파하는 데 하는 방법이다. 무한정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2명에서 3명 정도 압축을 해서 그렇죠. 제시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야당에다 제축해서 네, 야당에다 여기에 도움을 구하는 예, 거죠. 저는 좀 이제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윤관석 대변인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정치적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퇴진해라 이런 말은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야를 요구하고 더 이상 하야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야당이 거국 중립 내각의 구성하는 그 자체를 스스로 거둬들이면서 이제는 이제 퇴진 국면, 하야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합의하는 총리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한기안 총리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 뭐 2, 3명을 축소하든 어쨌든 그것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병진 총리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측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당이 합의하는 총리 후보가 쉽지 않다라는 계산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실제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이 합해서 단일한 총리 후보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시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더 총리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과 일정한 대화를 야권이 할 가능성은 점차 오늘 계기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대치 정국이라는 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예를 들어서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러면 야당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금방 그렇게 해서 오늘 촛불시를 보고 내가 내일 하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 지명자가 지금 내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그냥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나면은 결국은 거국내각 총리를 그 사이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 야당도 사실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어쩔 수 없이 거국내각 총리한테 만들고, 그리고 또 투쟁은 투쟁대로 청와대 압박은 압박대로 하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지, 그냥 무한정 대통령이 탄핵하야, 뭐 탄핵이 안 되면 하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야당이 국정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결국 야당한테 절대로 도움될 수 없다. 특히 하나, 오늘 촛불 시위는 국민들이 사실 멍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 멍석에 야당이 무임승차하겠다 하면은 야당은 역풍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총리가 인선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죠.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이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초기에 거국내각 하자 할 적에 추미애 대표가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나만 했지 더 이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 거국내각 총리가 되면은 대통령은 이 선에서 물러나되 외치만 책임지라 이죠. 외치와 내치를 나누고,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내치는 완전히 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총리한테 일단 임명된 총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네. 외치만 그런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죠. 대통령이 그것을 갖고 임기 동안 채워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분수령이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이제 여야가 이 아전 인수교육을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당장은 뭔가 뭐 대통령이 뭐 물러난다 이런 정국을 바란다는 것은 결코 저는 좀 바람직하지 해석이 않다고 다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마 다음 주나 되면 현재 지금 검찰도 대통령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제3지역이 아니라 직접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까지 나와 있다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통성 자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거의 몇 개월도 아니면 1년 2, 3개월을 모시고 외치를 시킨다. 이건 굉장히 오히려 더 국가적인 위기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에 야당이 편성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말하자면 뭐 책임 총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안을 갖도록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 권한을 야당이 역풍을 맞을까 싶어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큰 그 대중으로부터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 오히려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수사를 빨리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탄핵 소추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방치한다. 이건 훨씬 더 국민들도 힘들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네네. 과연 현 정치권 야권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어물쩍 대통령을 외치로 모시고 하는 정도의 스탠스가 진짜 국민이 원하는 바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예. 조금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거국내각 총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국내각 총리가 그냥 화합형이냐 이런 게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국내각 총리가 오게 되면요. 자동으로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직 대통령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국내각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면요.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선이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국내각 총리를 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국내각 총리를 사심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하고 이 셈을 해갖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만약에 거국내각 총리를 내놓으면은 그건 이 사람 안 하는 총리예요. 그러면 또 다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자칫 자기들의 유리한 그 야당이 유리한 총리를 내세워서 다음 차기 대선하고 연결해서 적당히 뭘 하겠다 하는 순간에 야당은 사실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의 임기 보장 문제를 놓고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 다음으로 촛불 집회를 좀 얘기해 보면 뭐 주최 측으로는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굉장히 또 그리고 전국에서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아까 일부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광우병 촛불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 보면 이 오늘 집회를 평화롭게 분문적으로 질 수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된다면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보고 있을 텐데 의미 있는 집회의 어떤 흐름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민주노총도 직무대행 체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의 강력한 요구, 이 광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평화적으로 수용하면서 한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할 텐데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국민들이 또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당의 의원들도 일부 참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과연 여당 의원이 온다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같은 당에 있으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밖에 여기 온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배신의 정치이고 그야말로 정말 얌체 같은 짓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야 3당이 뭔가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특히 이번 집회에 두드러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 3당이 이제 참가를 해도 결이 좀 다르죠. 예. 그 오늘 집회의 성격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규탄 대회로 규정한 거예요. 성격 자체를 규정이 달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 하야로 몰고 이렇게 규정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도 당론이 이미 정해졌어요. 국민의당과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하야로 갈지 탄핵에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을 못한 거예요. 네. 왜 확정을 못하느냐? 지금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5%예요. 이 5%라는 것은 엄청난 그 이야기죠. 사실을 보면 지금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5% 빠진 이 민심이 그렇다면은 야당의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대표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 아니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중립 보수 측면의 중간지대에 있는 그 여론 지지층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잠시 왜?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 중도에 있는 세력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도 사실 거리 행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오늘 청계천 광장에서 민주당 같은 별도 그냥 탄핵 규탄 대회만 하지 거리 행진은 참여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느냐? 후폭풍도 만만찮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은 부자 몸조심 하듯이 뭐 민주당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여기에서 사실 오늘 이 집회에서 거리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행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유혈 사태로 혹시 있을 수 없는 사태로 반전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 누가 질 거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지난번 2차 그 촛불 시위 때 저도 뭐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침에 보니까 뭐 깨끗하게 청소도 잘 돼 있고 뭐 또 협조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경찰이 시위대를 자각하지 않기 위해서 헬멧을 다 벗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의 주요 시설이라든가 또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뭐 2차 시위 때도 뭐 외국에서 다 전부 다 생중계도 하고 했다고 지금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런 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오늘 집회에 대한 따르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청와대에서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하야 탄핵에 관심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관심도 물론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진실이 어디 있느냐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누가 얘기해야 되냐 정말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 진실이 어디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지 대통령이 하야를 해라 아니면 물러나라 탄핵을 한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집회하는 이런 도 있지만은 그 결국은 뭐냐 진실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앞으로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늘 이 촛불 시위를 기점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일단 청와대는 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까 김 전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의 참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감합니다. 여당 의원이 일부러 참여 만약 했다 이러면은 당적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고 탈당해야 됩니다. 탈당하고 여기 와야 되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 대한 시선이 지금 아주 불편합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갖고 얼마나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친박, 비박 간에 지금 싸움이 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이정현 대표를 물러나라 이런 차원이 좀 지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발전적인 해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전적인 해체를 해서 기득권 세력하고 개혁 세력과를 이 전개를 재편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오늘 촛불 시위를 지나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게 새누리당도 발전적 해체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느 이제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촛불 시위에 정말로 그 새누리당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여한다면은 정말로 우리 김 의원 말처럼 정말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럼 두 분은 분당 가능성도 지금 좀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동안에 이정현 대표께서 대응해 온 것은 비박계 의원들이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견뎌낸 거라고 보는데 오늘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추이가 급변하고 또 대통령께서 다음 주 정도 정말 검찰에 소환되고 이런 과정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 허 이사장처럼 예. 일차적으로는 새누리당 전반적으로 다 국민에게 대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김무성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그 탈당을 해서 네.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진솔하게 모든 부분을 국민에게 털어놓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좀 질서정연한 재편의 과정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요. 지금 굉장히 조금 정신을 좀 못 차린 게 뭐냐면 4.13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이 민의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여소야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곧바로 여소야대가 되자마자 즉시 당을 혁신체제로 가동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뭐 존경은 안 받더라도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을 체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까 또 이 대통령 뒤에다 또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차라리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자꾸 이것을 뭐 당권을 물러나라,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누가 잘했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비박 친박의 기득권 싸움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언제는 새누리당이 어떤 그 뭐랄까 운명이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오히려 발전적인 해체,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해체가 아니죠. 발전적인 해체를 하는 것이 또 일반 또 보수 세력들이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틀이 만들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고민해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청와대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꼈는지 어제 정영국 대변인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해명이었다. 뭐 가금 말씀에 대한 반복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 기자재 문제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실 쓴 것이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문제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해명했지만 다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는 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오히려 과연 대변인이 혹은 비서실장이 정말 대통령께서 밤에 했던 일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아무리 저렇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은 뭐냐 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백약이 무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부의 강력한 변수가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예.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상당한 영향보다는 예. 이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뭐 지금 호들갑을 우리 국내에서 뭐 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쫄 게 없어요, 외교라는 게. 미국은 미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97년도 미국 이제 공화당 캠프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의 2단화예요. 2단화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과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공화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 문제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트럼프가 저렇게 강공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기회,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FTA 협상을 뭐 지금 파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아예 FTA라는 것은 미국의 의회하고 한국 의회에서 전부 비준한 상황인데 국가 대 국가에서 비준한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굉장히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외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협상이 될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확실히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럴 적에 우리 목소리 낼 필요 있고 또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북한의 해구사 미국의 해구산을 갈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틀을 갖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핵무장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명분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로 삼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대체로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1월 20일 날 내년에 취임을 하고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그렇다 보면 사실은 한반도 문제까지 논의되기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 국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이제 TPP를 빨리 조기해서 하겠다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네.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까 뭐 FTA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통상 압력이라든지 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감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국회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도 역시 오히려 뭐 클린턴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 미러 관계, 미일 관계에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틈에 우리가 좀 자주 국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의 문제도 더 나은 진일보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통상과 관련해서 산업별로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현재 지금 우리 금감위원장이시는 우리 경제부총리가 아직까지 국회 인준을 못 받고 있는 즉 경제산업탑이 지금 어떻게 해서 두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당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마 차기 대선에도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